오늘 본문은 요셉의 운명을 최종 결정짓는 세 번째 꿈 사건, 곧 바로의 꿈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이 꿈 사건으로 인하여 숨막힌 관원장의 청거를 받아 바로와 역사적인 만남을 가짐으로써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애국의 꿈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면 좋을 것입니다. 각종 신이 움직였던 신간사회인 애국에서는 꿈을 신들의 의사 전달 통로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즉 신전, 제사, 굿과 더불어 꿈은 신탁을 받는 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왕의 꿈은 단순 개인적 체험이 아니라 국가적 운명과 직결된 꿈의 계시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왕은 신들의 질서를 수호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왕에게 주어진 꿈은 우주적 질서 유지에 대한 신의 지시로 읽혔던 것입니다. 또한 애굽에는 꿈 목록과 해석 원리를 모아둔 전승자료, 즉 꿈 해몽서와 사례집이 있었고 제사장, 서기관, 주술사 집단이 이를 다뤘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런 자료집을 통해 꿈을 분류, 판단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몽은 단순 미신이 아니라 종교 지식과 국가 행정에 연결된 전문 지혜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왕실은 이런 지식인 집단을 동원해 국가적 위기 대응의 실마리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편 왕은 신들의 뜻을 파악하고 구현하는 매개자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꿈의 올바른 해석과 그에 따른 지혜로운 결정은 왕권의 정당성을 강화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해석 불능은 왕과 궁정지혜 체계의 권위에 흠열을 내는 사건이었고 새로운 해석자의 등장은 신의 도구가 왕실 바깥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전복적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에서 종교와 경제는 분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전은 토지와 곡청을 소유, 관리하는 경제기관이었고 꿈 해몽은 그 운영 방향을 정당화하는 신적 지시로 작동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 같은 재난 예고는 곧 공물정책, 배급체계, 저장 인프라 확충 등 경제 운영의 종교적 근거가 되었고 백성의 순응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당시 애굽이 이런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상황을 알면 왜 요셉이 꿈을 해석함으로써 총리 대신의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성경은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모든 상황을 이용하여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암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8절까지는 두 가지 꿈을 연이어 꾸고 잠을 깬 바로가 꿈 해몽자를 찾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여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메어 달리는 일이 일어난 후 2년이 지났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던 요셉의 부탁을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서 죄수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나일강은 애굽 전쟁의 농업과 상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으며 또한 종교적인 영광을 불어넣어 주던 애굽의 식민지과 같은 강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로가 꾼 나일강과 관련된 꿈에는 애굽 나라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 사실이 담겨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애굽에서는 암소는 농업에 깊이 관련된 가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과 달의 신 이시스를 상징하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한편 이렇게 덩치가 좋고 살찐 암소들이 나일강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나일강이 연례적으로 범람하여 강 유역을 기름진 토양으로 뒤덮이게 하는 자연 현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은 7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따라서 본문은 애굽의
7년 동안 큰 풍년이 될 것을 예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암소들은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외관이 너무나 가냘프고 항상하게 뼈만 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성질이 나쁘고 전반적 상태가 혐오감을 주며 다른 것에게 해를 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극단적인 사안으로 암소들의 상태가 묘사된 것은 장차 닥칠 가뭄의 심각성을 예시합니다. 이처럼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암소의 떼가 한자리에 공존한다는 것, 즉 아름답고 살찐 암소 옆에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가 자리 잡는 모습과 흉악한 암소가 살찐 암소를 먹었다는 것을 통해 애굽이 앞으로 큰 국면과 처참한 기근이라는 지극히 대조적인 두 자연 현상이 일어날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이삭에 대한 것입니다. 애굽은 BC 5천년경 나일강 유역에 정착할 때부터 수량이 풍부한 나일강 유역에서 농사를 지은 전형적인 농업 국가로 발전해 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농업 국가였던 애굽의 바로의 두 번째 꿈에 등장하는 곡식 이삭들은 먼저 꾸었던 꿈에 나왔던 암소보다 농업과 더 직접적 관련이 있는 소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려 하는 메시지인 풍년과 흉년에 관한 계시도 간접적으로는 암소와 관련이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곡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되 점층적으로 계시에 더욱 건집해가는 소재의 변화를 통해 주셨다고 본문은 암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한 줄기에서 나온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중에 나온 가늘고 동풍 마른 일곱 이삭에게 삼켜지는 이 꿈은 아름답고 살찐 암소들을 흉악하고 화려한 암소들이 잡아 먹었던 바로의 첫 번째 꿈과 그 내용에 있어서는 비슷합니다. 이러한 유사한 줄거리의 꿈이 반복되는 것은 그 꿈이 내포하고 있는 메시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해 요셉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더욱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점층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고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 나오는 점술가는 제사장 신분에 속하는 상류계층의 사람으로서 천문학, 해모, 해연, 요술, 마술 등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매우 학식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인들은 주로 재판과 교육 그리고 신탁과 꿈, 해석 등과 관련된 일을 하였고 이들 역시 점술가들과 마찬가지로 학문과 지식이 탁월해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굽의 점술가와 행인들 중에서는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자들로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것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9절에서 13절은 술 맡은 가는장이 꿈 해몽자로 요셉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술 맡은 가는장은 2년 동안 요셉과의 약속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2년을 기다리면 그냥 잊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준비를 끝내기 위한 은밀한 훈련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 2년의 기간 동안 왕의 제수들을 통해 애굽의 정치, 경제, 행정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풍성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출역할 때까지의 2년 기간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기간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요셉이 갖출 수 있게 하심으로 애굽뿐 아니라 인근 나라들까지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앞으로 구속사의 주역이 될 야곱의 가족 역시 구원하였습니다. 또한 술 맡은 가는장의 짧은 증언 하나가 감옥과 궁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스스로 문을 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을 일으키실 때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때까지 요셉은 감옥에서의 성실과 하나님 중심 언어가 그때의 소환되는 배경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이 공적 소명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은밀한 순종이 소명의 그릇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말하면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성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